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시민으로 번역되는 부르주아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부르주아란 개념에 대해 언급했으면 이어서 사회 집단의 명칭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 한자어 사전에서 별도로 사회 집단 명칭의 역사적 변화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효과적 학습은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 네트워킹하는 딥러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보통 역사를 구분할 때는 오른쪽처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원시 때는 공산사회, 고대는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시민사회. 여기서 시민은 부르주아의 개념이죠. 그리고 현대사회, 이 현대사회는 temporary society 그런 낱말을 번역한 것인데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건 근대사회의 특징으로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죠. 포스트는 이후란 뜻이니까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를 이어가는, 즉 이성을 토대로 한 이성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회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이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이성의 결과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성의 토대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전적으로 이성이 중심이 되었다고 믿었던 그 시대와는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스트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라고 번역할 때는 이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의 인간의 집단, 원시 공산사회죠. 원시사회에서는 집단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쪽수가 많으냐 하는 집단의 크기입니다. 즉 집단이 클수록 훨씬 생존에 유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할 때 특별히 짐승을 잡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뇌나 내장을 먹는 우선권을 갖긴 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동 분배를 통한 집단 유지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사회의 특징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산사회라는 거죠. 그럼 한자 문화권의 특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이 시족은 뭐 30명에서 50명부터 시작하는 그런 핏줄 중심의, 혈연 중심의 단위를 시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계사회였죠. 즉 태어나면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엄마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모계사회라는 건 태어나면 그 외삼촌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형태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계사회와 부계사회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재산이 엄마에게서 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가느냐, 이것으로 모계사회와 부계사회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모계사회 당시에는 여자들은 채집과 자연산 곡물을 거둬들이는, 즉 탄수화물을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남자들은 무리를 이어서 사냥을 떠납니다. 결국은 그 당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건 뭐냐? 모계의 탄수화물과 부계의 단백질을 교환하는 관계, 이것이 그 당시의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도구의 발달로 시족사회에서 점점 더 커지죠. 왜? 클수록 유리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시족 10개가 모였을 때 부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성으로 따지면 몇 개가 됩니까? 10개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부족사회에서는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농경사회에서는 얼마나 땅을 깊게 파서 작물이 성장하면서 땅 속에 들어있던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그걸 땅을 뒤집어서 많이 깊이 뒤집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영양분이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다시 곡식을 심었을 때 그 곡식이 밑으로 들어간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서는 남자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중심이 남자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계냐 부계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산이 엄마에게서 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지역,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테두리로 싸고 있죠. 이게 나라입니다.
그러면 부족 10개쯤 모였을 때 하나의 나라가 되는데 부족 10개가 모이면 성이 모두 몇 개가 됩니까? 100개가 되죠. 그래서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죠. 왕. 따라서 지금은 국민이라고 하지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이라는 표현은 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일찍 발달한 지역은 어디냐? 몬순 지역, 벼농사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벼농사를 하는 데는 8, 10, 다시 8을 거꾸로 한 숫자. 쌀 한 토를 수확하는데 88번의 생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은 3배만큼 생산이 되지만은 매우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몬순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몬순 지역은 여름에 집중호우입니다. 따라서 홍수가 나고 범람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치산치수입니다. 자,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큰 나무 하나는 그 뿌리에 1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만, 나무가 많아야지만 홍수를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치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치산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태평성대라고 얘기하면 요순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요임금과 순임금 때는 7년 동안 가뭄이 들었고 9년 동안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산에 나무를 심어서 얼마나 물을 관리하고 가뭄을 방지하느냐 하는 거죠. 산에 나무가 많으면 계속 가뭄이 들어도 뿌리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산치수하려면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일찍부터 이 몬순 지역에서는 중앙집권제가 발달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족연맹체라는 게 있죠. 고조선 같은 경우가 부족연맹체인데 부족연맹체란 연맹 합한 거죠. 그래서 부족보다는 크지만 국가보다는 작은 형태의 이 형태를 부족연맹체라고 하는데 이 부족연맹체의 특징은 형제세습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국가가 되면 중앙집권이 되기 때문에 부자세습을 해요. 그러면서 전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통일된 법령과 이념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종교가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 모두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로 백성들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한자문화권에서는 맹자가 왕도 정치를 주창했습니다. 왕도라는 건 뭐냐? 인과 덕을 근본으로 해서 백성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때 맹자의 왕도 정치란 군주도 왕도 역시 백성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왕도 정치와 대립되는 것은 패도 정치이죠. 패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패권을 잡는다 또는 세상을 제패했다. 세상을 힘으로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없는 걸 뭐라고 하느냐? 혁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패하거나 가뭄이 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전부 다 왕의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혁명에서 혁의 뜻은 뭐냐? 이건 가죽입니다. 왕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늘에서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내려온답니다. 그 가죽 두루마리가 쭉 펼쳐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명령이죠. 임금 누구누구는 부덕하여 어쩌고저쩌고 했으니 몇 월 며칠 날짜로 처형하라 하는 가죽 두루마리에 적힌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혁명이 일어나면 기존의 기득권층, 지배층은 전부 다 싹 물갈이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것은 기자인데 여기서는 구부러진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손이에요. 손의 모습, 오른쪽 손의 모습,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일부 근본적인 문제를 일부분만 바꾸는 것, 혁명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는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죠. 도는 도자기입니다. 편은 조각편자예요. 즉 깨진 도자기의 조각에다가 통치자, 대표자를 쫓아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추방하느냐 마느냐는 걸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도편 추방제입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볼루션이라고 있죠. 이볼루션은 진화입니다. 영어에서 접두사 RE가 붙으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의 혁명, 리볼루션은
진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을 혁명, 리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의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를 보겠습니다.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로 대표되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와 식민지를 획득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경우에는 어떤 장군이 정보를 나가서 어떤 영토를 획득하면 이 전체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될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에게 땅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땅을 줍니다. 그럼 이 병사는 은퇴한 다음에 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의 시민들이, 자유민들이 로마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바로 노후 보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부를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획득할 땅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퇴직 후에 줄 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들은 더 이상 전쟁에 참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는 용병으로 대체되면서 전에 로마의 시민들이 오랫동안 전쟁에 나가느라고 자기 땅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완전히 황폐화됐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권력자가 전쟁터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땅까지 전부 차지하면서 광대한 토지라는 뜻을 지닌 라티푼디움, 대자 소수에게 집중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지킬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사회는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권력자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형제 둘 다 암살당합니다. 결국은 그 법은 흐지부지 됐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상징되는 대부분 건조 기후이지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엄청나게 식량 생산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의 농업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거리에는 굶주리는 로마인들이 즐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권력자는 이집트에서 밀을 수입해다가 길거리에서 빵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하죠?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위해서 검투사 경기를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을 것과 놀이를 제시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로마를 지키는 것이 용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그 외적의 침입이 잦았는데 이 당시에 용병 대장이 지금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드리러 황제에게 갔는데 황제는 자기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지대 항복을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서로마가 멸망해버리죠. 그래갖고 이 서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용병 출신인 고트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동로마는 괜찮았지만 서로마 지역은 완전히 도적대의 세상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도적대 중에서 힘이 강한 집단 우두머리에게 공물을 바치겠다고 하고 자기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 쌍자는 요건 새추자입니다. 새추. 꼬리가 짧은 새예요. 이거는 꼬리가 긴 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가 몇 마리 있어요? 2마리 있죠. 요거는 뭐라 그랬죠? 오른쪽 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손으로 새를 2마리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쌍둥이 할 때 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손은 몇 개 있죠? 2이죠. 이것도 쌍이란 뜻입니다. 쌍이라고 읽고 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쌍무, 서로가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한 우두머리에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됐던 것이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농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은 농민이지만 반은 노예이기 때문에 농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가 멸망하면서 사회는, 유럽 사회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 사회로 이행됩니다. 중세 사회 특징이 봉건 사회죠. 힘이 없는 농노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영주와 왕 사이에는 이 쌍무 계약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왕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지니고 있고 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영주가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신에 왕은 영주에게 땅을 줍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땅을 주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봉건사회의 특징을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중세 말로 가면 왼쪽에 이 그림 보이시죠? 그 당시 유럽의 풍자화인데
자, 지금 여기 그림 작은데 여기 십자가 보입니까? 네, 성직자죠. 그리고 이쪽은 칼을 차고 있어요. 즉 무사를 대표하는 귀족입니다. 제2신분이에요. 그러면 평민은 어떠냐? 농노는 제3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농노는 지금 누구를 얻고 있어요? 제1신분과 제2신분을 얻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지탱하느라, 자, 이쪽은 오른쪽에 보이는 건 토끼입니다. 이것은 비둘기입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이 농부는 그 곡식과 양배추, 채소를 지키기 위해서, 즉 자기의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둘기와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지금 성직자와 귀족을 부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귀족들만 비둘기와 토끼를 키울 권리가 있었대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일반인은 못 키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와 토끼는 바로 농노에 대한 수탈을 상징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프랑스어겠죠. 이따위 장난질이 제발 끝나기를 희망하며란 뜻입니다. 그럼 이따위 장난질은 뭐냐? 프랑스 발음으로는 앙샹레짐이라고 얘기한대요. 이 영어의 에이션트는 옛날에 구란 뜻이죠. 레짐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앙샹레짐은 중세 봉건 사회의 제도, 부제도를 앙샹레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바로 앙샹레짐인 거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뭔가 사회를 바꾸려면 과거에는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투표만 하면 됩니다. 투표로 사회를 바꿀 수 있죠. 물론 기득권층에서는, 지배층에서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투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투표입니다. 결국 이걸 보면, 투표라는 제도를 보면 그래도 역사는 발전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개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과반수가 발의를 합니다. 발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공고하고 국회에서 발의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죠. 그런데 3분의 2 이상 아닙니까? 따라서 찬성자가 201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결이 끝나면 그 다음엔 국민투표를 하죠. 그래서 일반 투표처럼 과반수, 과는 지나다란 뜻이죠. 그래서 반수가 넘는 투표를 하고 그 투표자 중에 다시 반수가 넘는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즉시 그 내용을 공포하고 그 내용은 발효됩니다. 물론 이 개헌안에는 예를 들면 12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그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죠. 다음에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로 잡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들라크루아, 영어로 제목을 바꾸면 Liberty Leading the People, 민중을 이끄는, 자, people은 보통 민중으로 번역하죠. 민중을 이끄는 Liberty, 자유, 보통 여자로 상징되죠. 그래서 자유의 여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그림은 왕정복고에 반대하는 1830년 7월 혁명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여신이 들고 있는 이 깃발은 자유평등 박애를 의미하는 프랑스 3색기죠. 그리고 여신의 오른쪽에 있는 소녀는 양손에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총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들라크루아예요. 유럽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하는데, 서명을 하기보다는 서명이라는 게 없으니까 동양에서는 낙인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유럽에서는 자기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내 그림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뒤에 보면 노동자 복장을 한 사내가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프랑스 혁명을 시작한 것은 시민으로 번역되는 부르조아와, 부르조아는 아니지만 과학자, 문인, 예술가처럼 뿌띠는 작다는 뜻이죠. 영어의 프리티, 이 뿌띠 부르조아가 결합을 해서 프랑스 혁명이 성공되는데, 프랑스 혁명에서는 실제로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군중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소시민들은, 뿌띠 부르조아는 프랑스 혁명에 같이 힘을 합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끝나면 결국 이 부르조아, 자본가라고 번역할 수 있죠. 자본가들이 그 혁명의 이익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힘이 센 남자가 꼭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평균 12살의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피곤에 지친 아이들이 졸면 공장주 자본가들은 아이들의 이빨을 줄로 갈아버렸습니다. 줄이라는 건 쇠를 깎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시민들은 혁명의 이익을 부르조아가 독점하고 결국은 이전의 상태,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니까 이들은 무슨 능력으로 사회를 바꾸겠는가, 그저 우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소시민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것이 문화과 예술에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지상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들은 스스로 어떻게 주장했느냐? 시민들은 부르주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데 비해서 그 군중들은 크라우드로 번역하죠. 크라우드는 이게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한 마리가 날아가면 나머지 비둘기도 다 따라 날아가는, 한꺼번에 움직이는 군중 심리를 지니고 있는 비이성적 감정적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역사적 진실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신이 있고 여기는 소년이고 여기는 노동자고 그 다음에 델라크루아 자신은 소시민이죠. 실제로 혁명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4.19의 경우에도 실제로 가장 많이 참여했던 사람은 중학생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 때도 행방불명자의 다수는 불황자, 고아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군중이라고 무시했던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김수영은 풀이라는 시에서 이 군중의 역동성이라는 건 다이내믹하다는 거죠. 군중의 역동성을 표현했죠. 그래서 풀이라는 시에서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녹는다. 그러나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이라고 하는 명칭은 시민들이, 자본과 계급이 기득권을 갖지 못한 층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처음에 1789년에 시작됐다고 했죠. 쿠데타는 며칠 사이에 끝날 수 있지만 혁명은 장기간 오래 지속되는 것이 혁명입니다. 사회를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계속 쉬었다가 또다시 봉기를 하고 쉬었다 봉기하고 이렇게 100년 이상 프랑스는 혁명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1871년에 프랑스 제3공화국 이때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권력을 나누는 것, 즉 전제주의, 전제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삼권분립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법체계는 해방 이후에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식 법제도를 따르면서도 그래도 재헌의회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해방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죠. 어떻게 외부에서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제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 쟁취한 역사적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죠. 분명히 법의 단계에서는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법 또는 법률이라고도 하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보통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그리고 하위 국가기관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법은 윗법의 정신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 단계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쟁취한 역사적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인지 행정 권력이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으로 법 체계를 우롱하는 겁니다. 이 우는 여기 글자가 들어가면 우라고 있는데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놀리는 것, 이것이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과 의회 권력, 즉 재판부와 국회를 압살했죠. 그래갖고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절대로 삼권 분립이 아닌 말로만 삼권 분립인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전히 한국에는 봉건적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가족들 보세요. 아들들, 부인, 이들이 권력을 행사했죠. 이것은 가족이 권력에 관여한다는 건 이것은 봉건적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기업도 세습이 됩니다.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데 아들이란 이유로 무능력한데도 아들이란 이유로 모든 권력을 다 이어받습니다. 우리는 북쪽의 부자 세습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화죠. 문화. 그 사회의 풍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언론 권력이 기업과 유착을 했는데 이젠 아예 기업이 주로 토건 기업들입니다. 건설사들. 이것이 언론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건설사 사장의 입맛대로 기사의 내용이,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단계, 근대 사회에서 제국주의가 등장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유럽 강대국의 경우에는 이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나타나죠.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에서 싼 가격으로 노동력과 재료를 공급받고 다시 식민지에다 상품을 파는 겁니다. 즉 원료 공급과 상품 판매가 바로 식민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식민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 양반이라고 해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리는,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조건 두들겨 패죠. 그리고 양반의 말이 바로 법이죠. 이런 관계에다가 더군다나 제국주의의 수탈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민. 자, 6.25 전쟁에 내전이 일어나죠. 북쪽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죠.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중심이 누구냐? 인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민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뭐냐? 부르주아 민주주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은 자기들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세습을 하는 건 공화국이 아니죠. 공화국이냐 왕정이냐 하는 것은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 공화국, 왕에게 있다 왕정이죠. 그럼 세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왕정이죠. 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불행이죠. 그래갖고 남쪽도 독재를 하고 북쪽도 세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어요. 북쪽은 남쪽 봐라 거짓대가 득실거리고, 남쪽은 북쪽 봐라 세습을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끝나면서 남쪽에서는 북쪽에 대한 지지나 동정, 어떤 중립적인 의사표현, 이것을 전부 빨갱이로 몰았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더 이상 인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중으로 용어가 바뀝니다. 민중. 또 한 가지, 국가의 명칭에 있어서, 자, 여기 지금 한강 보이시죠? 남한강, 북한강. 이 한강을 기준으로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한이죠. 아래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그런데 북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이것은 나라 이름이 조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은 보통 국가 이름이 한국, 북쪽은 조선 이렇게 되는데, 부족 연맹체 단계의 국가 고조선,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었죠. 조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씨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여가지고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북쪽에서는 나라 이름이 조선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당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자를 보세요. 이 무는, 이건 하늘이죠. 이건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누구예요?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 남쪽은 이 무당이 세습무입니다. 즉 시어머니가 무당이면 며느리가 무당이 되는 거죠. 세습 하느냐 아니면 강신, 신내림이죠. 강신하는 건 신내림입니다. 강신무냐. 그래서 남쪽은 세습무인데 비해서 북쪽은 강신무입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자, 왕자는 어떻게 되죠? 왕자. 하늘이죠. 땅이죠.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인간이 태어나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자가 왕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무자와 왕자는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사회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라고 얘기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 소위 컨베이어 벨트로 되어 있어서 인간이, 지금 찰리 채플린 보이시죠? 인간이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죠.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같은 일만 하는 겁니다. 단순 노동을 하죠. 바로 창조적 노동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소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 여가 생활이라는 겁니다. 레이저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레이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특징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인데 그 시작을 뭐라고 보냐면 미국의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을 했던 포드 자동차를 그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시간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모더니즘은 근대 사회죠. 이성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데 뭔가 다른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는 입장, 여전히 지금은 근대 사회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부르주아는 뭐라고 주장했죠? 시민, 부르주아 자신들은 합리적인 데 비해서 군중은 비합리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은 사람들은 시민의 합리성과 그 다음에 군중의 비합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매스입니다. 대중입니다. 그래서 대중이란 뭐냐? 바로 합리성과 역동성을 같이 지니고 있는, 시민의 특성과 군중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집단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대중의 등장과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매스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역사는 발전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역사는 사입니까 물입니까? 처음에 물은 오관을 통해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실험하고 검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죠. 하지만 산은 감각으로 인식되어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실험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음악이 200년 전의 음악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사냐 물이냐? 당연히 역사는 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본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까지는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범죄를 국제사회에서 엄단합니다. 그래서 국제재판소가 있죠. 조선 초에는 노비가 70%쯤 됐다고 합니다. 노비라는 뭐예요? 가축처럼 취급되어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조선 말에는 10%로 줄어듭니다. 즉 60%의 사람들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발전 아닌가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최초의 한글 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이죠. 전이라는 건 뭐라고요? 전기, 일대기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다. 그랬는데 이 허균의 호는 교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리 2개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귈 교자예요. 근데 왼쪽에 벌레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벌레는 아니고 동물이죠. 이 교는 뭐냐? 이무기입니다. 이무기라는 건 용이 여의주를 얻으면 비 오는 날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벼락이 치는 모습,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여의주를 얻지 못하면 깊은 물속에 숨어 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이 이무기 교자입니다. 그래서 이무기라는 건, 교는 뭐냐? 뜻을 얻지 못한, 실패한 영웅호고를 보통 이무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이 사진은 강릉 북쪽에 있는 사천진이라고 하는, 진은 나루죠, 나루. 노량진 이런 것처럼 사천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이게 이제 물속으로 이무기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건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무기의 머리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옆에서 찍은 모습이 이겁니다. 이쪽이 꼬리고 이게 머리죠. 이게 몸통이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 허균은 단지 노비라는 이유로 또는 양반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구들 중에 서자들이 많았다고 하죠. 서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서자들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균은 신분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길동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다. 호부,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호영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홍길동의 한이었죠. 이 양반들은 일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계급이기 때문에 양반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서 조선의 그 신분제도는 종모법이었어요.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길동의 엄마는 신분이 뭡니까? 노비였잖아요. 계집종. 따라서 길동의 신분도 천민입니다. 그런데 길동의 형, 배다른 형, 그는 어머니가 양반입니다. 따라서 길동의 배다른 형은 양반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길동은 천민이고 홍판서는 양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배다른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홍길동은 한글로 홍길동전을 썼느냐? 홍길동전은 세상을 뒤바꾸는 가랑 없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가 변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문을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들도 읽을 수 있게 한글로 쓴 거죠.
그러기 때문에 허균은 홍길동전을 한글로 썼고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20세기까지는 빅브라더 사회였죠. 국민을 통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는 그런 사회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아닌데 그 운동권 선배를 안다는 이유로 끌어다가 물고문을 하다 죽인 겁니다. 어쨌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빅브라더 사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명박 때 장로였던 이명박이 교회에 가서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정치의 욕심을 갖고 있는 지향하는 사이비 종교인들, 이들이 뭔가 자기들의 힘을 발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종교를 중심으로 한 사이비 종교인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지금 상당히 세력을 떨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 다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과 민주를 좀 보겠습니다. 이 데모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people. 크라시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정치 형태일 때 크라시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왕정, 귀족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귀족정,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공화정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건 왕정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가 뭐냐? 자, 이 민자는 요건 지금 이 그림, 요건 지금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살입니다. 이게 민자예요. 즉 옛날에 노비들을, 도망가도 노비임을 금방 알 수 있어서 잡을 수 있게 노비의 한쪽 눈을 화살로 찔러서 한쪽 눈을 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자예요. 이게 백성민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라고 하는 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의 주인이냐 의냐? 그럼 누구겠어요? 왕이죠. 민의 주인이냐? 자, 어느 쪽입니까? 지금 민의 주인이라고 해석하죠. 민의 주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국회의원 다 국민이 월급을 주는 월급쟁이라는 겁니다. 머슴이죠. 그런데 이 권력이 국민을 위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역시 권력을 가지면 위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핀란드의 경우에는 500만이 조금 넘는 인구인데 사회단체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임시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이 임시직을 오래 하려고 하죠? 그것은 그냥 권력욕이기 때문 아닐까요?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 자기의 권력을 위한 사람인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마다 개인 보좌관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핀란드는 공통의 보좌관 제도를 운영한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지원팀이 만들어져 갖고 정책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통의 보좌관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아직 이 부분은 좀 요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원래 시민은 부르주아란 뜻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부르주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시민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정치적 개념에서는 이성적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려는 사회 구성원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개념을 좀 더 확대한다면 민이 뭐였어요? 민? 원래 노비였죠. 노예. 그런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모두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사회, 이것이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모두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부모의 재산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신념과 무관하게 처음에 경주를 하는데 처음에 출발선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이 불공평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경주를 시작하는데 누구는 이만큼 먼저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죠. 공정한 사회, 기회의 공정이죠. 기회의 공정.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서 엿볼 수 있죠. 자, 이 사진은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내부를 찍은 것인데 우선 이슬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독교와 공유합니다. 즉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 다 이슬람에서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나 이런 것들로 문양을 장식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다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모두 다 기독교인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신이 아니다 선지자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도 물론 뛰어난 선지자이지만 무함마드가 예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아치죠. 아치 하나, 이쪽도 아치입니다. 둘, 셋, 그 다음 이 앞에 보이는 이것도 아치입니다. 넷. 그래서 이 네 개의 아치 위에 이게 뭐예요? 돔이죠. 돔. 이 뚜껑, 이 돔, 이것을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무게를 요 접점, 요 지점에서 이 돔의 무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볼록 들어간 삼각형 모양의 것을 채워 넣는데, 이 돔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죠. 이것을 궁융이라고 합니다. 궁융.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 활처럼 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직선 아니에요.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융 페디먼트라고 하는데,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를 정복한 다음에 이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 많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이렇게 아라베스크 문양, 꽃 문양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회치를 벗겨보면 원래 동로마 시대 때의 장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대로 뒀어요. 이쪽과 이쪽 궁융에 보이나요? 파란색 약간? 4개의 궁융에 세라핌을 그려 넣었습니다. 세라핌은 날개가 8개 달린 천사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얼굴만 보이죠. 세라핌입니다. 날개는 8개고 이쪽 거는 얼굴 자체도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것은 동로마 시대 때 그대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칠을 해서 황토색으로 회칠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꽃 문양을 집어넣었죠. 아라베스크.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십자가가 꼭대기에 있었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초생달과 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이슬람의 상징이죠. 이 돔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냐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이쪽에서 보는 4분의 1구입니다. 4분의 1구 보입니까? 이쪽에 4분의 1구,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벽으로 버텼습니다. 자, 수직벽은 여기에 있죠. 여기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4분의 1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돔의 무게를 4분의 1로 나누고 다시 이 돔의 무게를, 이 위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돔의 무게를 다시 3개의 아치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돔의 무게를 어떻게 받치느냐, 이것이 항상 건축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알라라고 해요. 알라. 이슬람의 신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함마드라는 글자랍니다. 무함마드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얼굴을 그릴 수 없잖아요.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 모습이 얼굴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즘은 이제 미술관을 갤러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라벤나에는 이 2층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 재현되는 이 부분, 여기에 그림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층 성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술을 전시하는 것을 갤러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상으로 한자어 사전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